이거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형님, 무식한 주제, 의학 얘기는 왜 해요? 시골에서 온 주제, 한의사인 저 앞에서? 형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제발 좀 조용히 계세요. 저는 정미라입니다. 20년 동안 평범한 시골 출신 며느리로 살아왔죠. 한의사인 동서에게는 언제나 무식한 촌부 취급을 받으며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제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홉킨스에서 수학한 의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살았지만 가을 어느 날 동서가 뜨거운 한약차를 제 얼굴에 뿌리며 모욕을 준 순간 모든 걸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가을 단풍이 절정에 달한 9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남편 준호와 함께 시댁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민수가 여자친구를 소개하겠다고 해서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였죠. 미라야, 긴장하지 마. 그냥 편하게 만나는 거야. 준호가 위로해줬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 정수는 평소에도 며느리인 저에게 까다로웠거든요. 어머님이 좋아하실까? 당연히 좋아하시겠지. 민수가 데려오는 사람인데.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와 계셨어요. 미라야, 어서 와.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셔. 네, 어머님. 뭔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아니야, 오늘은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조용히 있어. 조용히 있으라는 말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아버지도 평소보다 격식을 차리고 계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미라 왔구나. 오늘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데려온다더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아빠 왔어요. 곧이어 하이힐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똑똑똑.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어요. 거실로 들어온 여성을 보는 순간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세련된 외모에 명품 가방과 옷으로 완벽하게 치장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밝고 당당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은 자세였죠. 어머, 정말 예쁘네. 민수야, 이분이 소영이구나. 시어머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제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네, 박소영입니다. 처음 뵙겠어요. 소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 순간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형수님이세요? 그 말투에서 이미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예의는 지키고 있지만 어딘가 시큰둥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네, 정미라예요. 반가워요. 저는 최대한 친근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소영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소영이는 한의사야. 강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어. 민수가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 순간 거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한의사라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정순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어요. 고졸인 시어머니에게 의사라는 타이틀은 경이로운 것 같았습니다. 한의대는 어디 나오셨어요? 경희대 한의대 나왔어요. 대학원은 동일대에서 했고요. 와, 정말 훌륭하네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인재가. 시어머니가 감탄을 연발했어요. 그때 소영이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형수님은 무슨 일 하세요?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만 해요.
아, 전업주부시는군요. 소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무시하는 미소였어요. 형수님은 학교는 어디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20년 동안 지켜온 설정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소영의 표정에서 완전한 우월감이 드러났어요. 이제야 서열을 파악했다는 듯한 시선이었죠.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으로 갔을 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소영아, 한의학으로 어떤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어? 웬만한 건 다 가능해요. 특히 만성질환은 한의학이 더 효과적이죠. 우리 미라는 약초 같은 것도 전혀 몰라서 시어머니가 저를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은 건강상식이 중요한데. 맞아. 미라는 그런 걸 배울 생각을 안 해. 부엌에서 들으며 속이 쓰렸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식사 시간이 되자 모든 대화의 중심이 소영이었어요. 소영아, 다이어트에 좋은 한약도 있어? 물론이죠. 체질별 맞춤 처방을 하면 부작용 없이 살을 뺄 수 있어요. 소영이 자신있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저 음식을 나르고 치우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고생이야. 아버님, 어떤 증상이세요? 소영이 관심을 보였어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 명치가 아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시아버지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얼굴색이 평소보다 누렇고 눈의 공막도 약간 황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혹시간 기능의 문제가 의사로서의 직감이 발동했지만 표현할 수는 없었어요. 아마 스트레스성 위염 같네요. 제가 소화제 처방해 드릴게요. 소영이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소영이가 있으니 든든하네. 미라는 이런 거 전혀 몰라서. 시어머니가 또 저를 비교했어요. 형수님도 건강에 관심 가지세요. 가족 건강은 주부의 몫이잖아요. 소영의 말에 뭔가 가르치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네. 열심히 배워보겠어요.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소영이 괜찮은 것 같아. 엄마도 좋아하시고. 그러게요. 당신은 어때? 좋은 분 같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론 복잡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서랍 깊숙이 숨겨둔 의대 졸업장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저도 환자들에게 존경받는 의사였는데,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준호와의 순수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내린 선택이었으니까요. 다만 앞으로 소영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조금 불안했습니다. 소영과 민수의 교제가 본격화된 10월부터 우리 가족 모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 달에 2번씩 열리던 가족 모임이 저에게는 시험장이 되었어요. 형수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10월 둘째 주 일요일 소영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어 보였어요. 괜찮아요. 안색이 좀 어두워 보이시는데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세요? 소영이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별로 아픈 곳은 없어요. 한의학에서는 안색을 보고 건강 상태를 파악해요. 형수님은 간 기능이 좀 약해 보이시네요. 완전히 틀린 진단이었어요. 저는 정기검진에서 항상 정상 수치가 나왔거든요. 정말요?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끼어들었어요. 네, 특히 눈밑이 거뭇거뭇한 게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한약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소영이 전문가인 척 진단을 내렸어요. 괜찮아요. 별로 불편하지도 않고
제가 사양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어요. 뭘 괜찮아. 전문가가 말하는데 치료받아야지.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형수님처럼 의학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학 지식이 없다고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소영이 말이 맞아. 우리 미라는 그런 거 전혀 몰라. 형수님, 평소에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규칙적으로 생활하려고 해요. 운동은요? 산책 정도. 식단 관리는 균형 잡힌 음식 먹으려고 하고. 소영이 계속 질문을 쏟아냈어요. 마치 무식한 환자를 상대하는 의사 같은 태도였죠. 형수님 같은 경우는 체계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해 보여요. 체계적인? 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 요즘은 건강 상식도 많이 발달했잖아요. 좀 공부해 보세요. 공부하라고요? 제가 의대에서 배운 지식이 소영보다 훨씬 깊고 넓다는 걸 모르는 채로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모임에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형수님, 혹시 영양제 드세요? 아니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현대인은 영양제 섭취가 필수인데. 그래요? 비타민 D, 오메가3, 마그네슘.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세요? 소영이 마치 시험을 치르듯 물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어머, 이런 기초 상식도 모르시다니. 요즘 주부들은 다 아는 건데.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미라는 정말 공부를 안 해서 그래.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어머님, 형수님도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계실 거예요. 다만 접근 방법이. 소영이 저를 동정하는 척 하면서도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형수님, 제가 건강 관련 책 몇 권 추천해 드릴까요? 고맙지만. 아니면 제가 쓴 건강 칼럼들이라도 읽어보세요.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썼거든요. 일반인이라는 표현에서 저를 완전히 아래로 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며칠 후 정말로 소영이 건강 관련 책들을 가져왔어요. 형수님, 이 책들부터 읽어보세요. 고마워요. 책을 받아보니 모두 일반인 대상의 기초적인 건강 상식서들이었어요. 저에게는 중학생 수준의 책들이었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네. 특히 의학 용어가 어려우실 텐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의학 용어가 어렵다고요? 제가 영어 논문을 써본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 책들을 집에 가져와서 훑어봤는데 곳곳에 오류가 있었어요. 특히 소영이 쓴 칼럼들은 정확성이 떨어졌죠. 하지만 다음 모임에서는 읽었다고 말해야 했어요. 형수님, 책은 어떠셨어요? 유익했어요.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됐어요? 소영이 시험하듯 물었어요. 비타민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비타민이요? 비타민 C요. 비타민 C가 뭐에 좋은지 아세요? 계속 압박 질문이 이어졌어요. 저는 일부러 어버버거렸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역시 아직 이해가 부족하시네요. 좀 더 공부하셔야겠어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미라는 머리가 나빠서 그래. 그런 걸 이해하기 어려워하거든. 시어머니가 저를 무시했어요. 그래도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소영도 가르치려 드는 말투였어요. 그날 이후로 소영의 무시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식한 시골 아줌마 취급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굴욕을 되갚아주겠다고 말이에요. 10월 말 소영의 괴롭힘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오랜만에 서재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뒤편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둔 상자가 있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본 적 없는 제 과거가 고스란히 담긴 상자였죠.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가장 위에 있던 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장이었어요. 정미라라고 적힌 제 이름이 또렷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의 혁신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제가 주저자로 참여했던 논문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국제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이었죠. 사진 한 장이 특히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친 제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환자를 진료하던 그때의 저. 왜 모든 걸 버렸을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뻔했습니다. 준호 때문이었죠. 준호와 처음 만난 건 제가 내과 레지던트 2년차 때였어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게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의사 선생님이시죠? 준호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청진기 자국이 목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정 선생님, 전 의사라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세 번째 만남에서 준호가 한 말이었어요. 왜요? 그냥 미라 씨 자체가 좋거든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습니다. 저를 의사가 아닌 한 사람으로 봐주는 첫 번째 남자였어요. 미라야, 뭐하고 있어? 준호가 서재로 들어오는 바람에 급히 상자를 닫았어요.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 요즘 소영이 때문에 힘들지? 준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어요. 괜찮아요. 엄마도 좀 심해. 소영이만 편들고 이해해요. 한의사니까 대단하잖아요. 거짓된 웃음을 지었지만 속은 쓰라렸어요. 다음 날 11월 첫째 주 화요일 시장에 장을 보러 갔을 때였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어머, 정 선생님 아니세요? 돌아보니 대학 동기인 김혜진이었어요. 20년 만에 만나는 얼굴이었죠. 혜진아,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서 뭐해요? 장 좀 보고 있어요. 미라는 지금 어디서 근무해요? 마지막에 존스 홉킨스 가겠다고 했는데. 혜진의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그냥 집에 있어요. 네. 의사 그만뒀어요? 결혼하고 그만뒀어요. 어머나, 아까운 일이네요. 미라가 얼마나 뛰어난 의사였는데. 혜진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후회 안 돼요? 미라만큼 실력 있는 의사가 흔하지 않았는데. 아니요, 행복해요. 거짓말이었어요. 특히 요즘같이 무시당할 때는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전 이 근처 내과의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연락처 교환해요. 혜진과 헤어진 후 발길이 자꾸 의원 쪽으로 향했어요. 몇 개의 병원을 지나게 되었는데 환자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선생님이야. 진단이 정확해서 믿음이 가. 지나가던 환자들의 대화를 들으니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신뢰를 받는 의사였는데 그때였습니다. 앞에 걸어가던 할머니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지려는 모습을 봤어요. 반사적으로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이고, 갑자기 어지러워서.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해 보니 불규칙했어요. 얼굴색도 창백했고요. 할머니, 평소에 혈압약 드세요? 응, 먹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드셨어요? 아니, 깜빠먹었네. 근처에 약국이나 병원 가셔서 혈압 체크 받아보세요. 지금 좀 높아 보여요. 어머, 아가씨가 어떻게 알았어? 그냥 보니까요.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의사의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며칠 후 11월 둘째 주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요즘 갈증이 자주 나지 않으세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가 자꾸 물을 찾으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게 말이야. 물을 자꾸 마시고 싶어서.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요? 그것도 그래. 어떻게 알았어? 저는 시어머니의 다른 증상들도 관찰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살이 빠지신 것 같고 쉽게 피로해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건강검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왜? 뭐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냥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때 소영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그런 증상은 보통 스트레스나 날씨 때문이에요.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전형적인 당뇨 초기 증상이었거든요. 소영이 말이 맞나 보다. 그냥 날씨 때문인가 보네. 시어머니가 소영의 말만 믿으셨어요. 형수님, 괜히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소영이 저를 나무랐어요. 그냥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해서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한 주 후 시어머니가 결국 병원에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뇨 초기래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가 그러는데 미라가 먼저 알았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그냥 증상이 그런 것 같아서요. 대단한데? 소영이도 못 알아봤는데.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의사라는 걸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그날 밤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진아, 혹시 나중에 의사로 복귀하고 싶으면 가능해? 곧 답장이 왔어요. 당연하지. 면허도 살아있을 거고. 언제든지 가능해. 그 문자를 보며 마음 한편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소영의 무시와 괴롭힘을 견뎌내야 했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밝힐 그날을 기다려야 했어요. 11월 셋째 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어요. 평소보다 큰 상을 차리느라 아침부터 분주했죠.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고맙다, 미라야. 시아버지는 75세가 되셨지만 여전히 정정해 보이셨어요. 하지만 제 눈에는 며칠 전부터 기운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아버님,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냥저냥이지. 나이가 나이인데 뭐. 혹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런 증상은? 미라야, 괜한 걱정 말아라. 시아버지가 손을 저으셨지만 저는 계속 관찰했어요. 얼굴색이 평소보다 창백했고 목의 경정맥이 약간 부풀어 있었습니다. 소영아, 아버님 한번 봐줄래? 시어머니가 소영에게 부탁했어요. 네, 어머님. 소영이 시아버지께 다가가서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이 좀 빨라 보이긴 하네요. 하지만 생신이라 흥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호흡 패턴을 주의 깊게 봤는데 약간 얕고 빨랐습니다. 아버님, 평소에 계단 오르실 때 숨차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 좀 그렇긴 해. 언제부터세요?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신부전 초기 증상 같았습니다. 형수님, 괜히 불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소영이 제게 눈을 흘겼어요.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별 문제 없어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시아버지가 하는 소리를 내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아버님, 여보. 시아버지는 소파에서 앞으로 몸을 구부리며 거친 숨을 내쉬기 시작했어요. 숨이
숨이 안 쉬어져.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119 불러야 해. 준호가 외쳤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의사니까. 소영이 나섰지만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맥박을 봐야겠는데 소영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전문가라던 소영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일어났어요. 모두 물러나세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2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의사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시아버지께 다가가서 목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준호, 베개 가져와서 다리 밑에 받쳐드려. 왜?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야. 저는 시아버지의 셔츠 단추를 풀고 목을 살짝 젖혔습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였어요. 119는 불렀어? 지금 부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소영아, 넌 뭐하고 있어? 한의사잖아. 시어머니가 소영을 재촉했어요. 저는 이런 응급 상황은 경험이 소영이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시아버지의 손목에서 맥박을 재고 있었습니다. 부정맥이 있었어요. 아버님, 제 말 들리세요? 괜찮으실 거예요. 천천히 숨 쉬세요. 저는 시아버지의 인중을 살짝 눌렀습니다.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였어요. 미라야, 넌 어떻게 해? 일단 안정시켜야 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전문적이고 침착했어요. 시아버지의 눈꺼풀을 들쳐 동공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정상 반응이었어요.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정말로 시아버지의 거친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미라가 정말. 시어머니가 놀라워했어요. 몇 분 후 시아버지가 천천히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지? 잠깐 심장에 무리가 왔어요. 지금은 안정되셨고요. 제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바로 그때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누가 응급처치하셨나요?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저예요. 정말 잘하셨네요. 초기 대응이 완벽했어요. 구급대원의 칭찬에 가족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의료계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TV에서 본 적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TV만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나요? 대단하시네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경미한 심부전이 있으셨네요. 다행히 초기 대응을 잘 받으셔서 큰 문제 없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어요. 미라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당신 정말 대단해. 준호도 감탄했어요. 하지만 소영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못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나 봐요. 형수님, 어떻게 그런 걸 알았어요? 소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운이 좋았나 봐요. 운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정말 TV에서 본 게 도움됐나 봐요. 소영의 눈에 경계심이 들어 있었어요. 자신의 무능함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분노와 함께요. 형수님, 혹시 정말로 의료 경험이 없어요. 정말 없다고요. 제가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소영은 계속 의심하는 눈초리였어요. 그날 이후 소영의 태도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가 자신의 전문성을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졌나 봐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깨달았어요. 제 안에 여전히 의사로서의 본능이 살아있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 모든 걸 숨기지 않을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 응급 상황 이후 집안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11월 넷째 주부터 소영의 저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형수님,
그때 정말 어떻게 아셨어요? 소영이 끈질기게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운이 좋았나 봐요. 운으로 그렇게 정확한 응급처치가 가능한가요? TV에서 본 걸 따라했을 뿐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소영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었어요. 마치 제 말의 허점을 찾으려는 듯 했죠.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상하네요. 그렇게 정확히 기억해서 실행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기억 안 나신다니. 소영의 눈에 의심의 빛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12월 첫째 주 가족 모임에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형수님, 혹시 간호조무사라도 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응급구조사 교육이라도? 그런 것도 없어요. 정말 신기해요. 일반인이 그런 수준의 응급처치를. 소영이 계속 의심을 품고 있다는 게 역력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소영의 괴롭힘이 체계적으로 변했다는 거였어요. 형수님, 요즘 건강 관련 뉴스 많이 보세요? 가끔. 그럼 최근에 나온 새로운 치료법들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역시 형수님 수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소영이 저를 무시하는 말투가 더욱 심해졌어요. 소영이 말이 맞아. 미라는 그런 전문적인 건 몰라도 돼. 시어머니도 소영 편에서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죠. 맞아. 요즘 주부들은 다 아는 건데. 둘이 한패가 되어 저를 압박했어요. 며칠 후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2월 둘째 주 화요일,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을 때였어요.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여성이 반갑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 선생님 맞죠? 저 기억 안 나세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20년 전 제가 담당했던 환자 중 한 분이었습니다. 죄송한데 누구신지. 모르실 수도 있겠네요. 박영숙이에요. 20년 전에 심장병으로 선생님께 치료받았던. 그런가요? 제가 당황하며 대답했는데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수님? 돌아보니 소영이 서 있었습니다. 장을 보러 왔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였어요. 어머, 이분도 아시는 분이에요? 박영숙 씨가 소영을 보며 물었어요. 네, 제 형수예요. 그래요? 그런데 이분을 왜 정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소영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정미라 선생님 아니세요? 20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로. 아니에요. 저 의사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을 막았어요. 네. 그런데 분명히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름도 똑같고 얼굴도. 정말 아니에요. 제가 강하게 부인하자 박영숙 씨가 의아해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정미라 선생님이신데.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저는 그대로 마트를 나와버렸어요. 하지만 소영이 뒤따라왔습니다. 형수님, 잠깐만요. 뭐요? 방금 그분이 뭐라고 했는지 들었어요? 사람을 잘못 봤다고 하잖아요. 정미라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심장 전문이라고. 소영의 눈빛이 번뜩였어요. 동명이인이겠죠. 그런 우연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름 같은 사람 많잖아요. 하지만 소영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형수님, 정말로 의사 아니에요? 몇 번을 말해야 해요? 아니라고요. 그럼 그때 응급 상황에서는 어떻게? 운이 좋았다고 했잖아요. 목소리를 높이자 소영이 잠시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소영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수님,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요. 12월 셋째 주 가족 모임에서 소영이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뭘 숨기겠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소영아,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물었어요. 형수님이 정말 일반 주부 맞나 싶어서요. 당연하지. 미라가 뭘 알아? 하지만 그때 응급처치나 최근에 만난 사람이나 소영이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형수님을 의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뭐? 시어머니가 놀랐어요. 사람을 잘못 봤다고 했어요. 제가 해명했지만 소영은 계속했어요. 너무 우연이 많지 않나요? 소영아, 설마 미라가 의사라는 거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말도 안 돼. 미라가 의사면 내가 모를 리 있어? 남편도 모를 수 있잖아요.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소영이 끈질기게 주장했어요. 형수님, 정말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의료 경험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부인했지만 소영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날 이후 소영의 괴롭힘이 한층 더 악랄해졌습니다. 형수님, 혹시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무슨 거짓말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거 말이에요. 정체라니 무슨 소리예요? 글쎄요. 뭔가 의심스러워서 소영이 저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범인을 추궁하는 형사 같았죠. 앞으로 의료 관련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제 전문 영역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그런 생각 없는데.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소영의 말투가 완전히 명령조로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도 소영 편에 섰습니다. 미라야, 소영이 말이 맞아. 넌 그런 전문적인 얘기 하지 마. 네. 네가 뭘 안다고. 두 사람이 연합해서 저를 압박했어요. 저는 점점 숨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소영의 다음 행동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12월 넷째 주, 곧 다가올 설날을 위해 뭔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소영이가 설날에 특별한 한약차를 준비한다더라.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요? 가족 건강을 위해서 직접 조제한다고. 그 말을 들으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영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2월 초 드디어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음력 정월 초하루를 맞아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쟁터에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미라야, 올해는 소영이가 특별한 걸 준비했다더라. 준비하러 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뭐요? 가족 건강을 위한 특별 처방이래. 직접 조제한다고 했어.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소영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니 소영이 평소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한복에 값비싼 액세서리까지. 마치 오늘이 자신의 무대라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서 와, 소영아. 오늘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다며? 시어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정말 특별한 걸 가져왔어요. 소영이 정성스럽게 포장된 큰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3년간 연구해서 개발한 특별 처방이에요. 가족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요. 어머, 고마워라. 시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소영은 휴대용 버너와 약탕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직접 우려서 드리려고요. 우리 소영이 정말 대단해. 가족들이 감탄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소영이 준비한 한약재들을 관찰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한약재의 조합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 처방은 면역력 증강과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특히 겨울철에 떨어지기 쉬운 체력을 보강해주죠. 약재를 끓이기 시작하자 진한 냄새가 났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약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소영아, 이 냄새가 좀 독특하네.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좋은 약일수록 냄새가 강해요, 아버님. 소영이 대답했지만 저는 계속 불안했어요. 한약이 다 우러나자 소영이 우쭐대며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해질 거예요. 그때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약재 조합을 보니 정말 위험했거든요. 소영 씨, 네, 형수님? 혹시 이 처방에 감초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순간 소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냄새가 감초 냄새가 너무 진한 것 같아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소영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어요. 감초가 많으면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뭐라고요? 소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냥 어디서 들은 것 같아서요. 형수님이 지금 제 전문 처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조심스럽게 여쭤본 거예요. 한의사인 저 앞에서 무식한 주제에 의학 얘기를 해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온 가족이 저희를 쳐다봤습니다. 소영아,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형수님이 제 처방 전에 트집을 잡아요. 미라야, 또 뭔 소리를.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궁금해서. 시골에서 온 주제에 한의사인 저 앞에서 의학 얘기는 왜 해요? 소영의 말이 점점 과격해졌어요. 소영아, 형수가 그럴 의도는. 준호가 말리려 했지만 소영은 멈추지 않았어요. 형수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소영 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시아버지가 말리려 하셨어요. 아버님도 모르시는 거예요. 형수님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소영이 완전히 흥분 상태였어요. 저는 전문가예요. 무식한 주제에 제 앞에서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영이 갑자기 끓고 있던 한약차 주전자를 벌떡 들어올린 거예요. 이거나 마시고 정신 좀 차리세요, 형님. 그 순간 뜨거운 한약차가 제 얼굴과 목, 그리고 옷에 확 뿌려졌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질렀어요. 뜨거운 액체가 피부를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어머나, 미라야. 온 가족이 소리쳤어요.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얼굴 전체로 퍼져나갔어요. 미라야, 괜찮아? 준호가 급하게 저에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란 척하고 있었지만 그 눈은 전혀 달랐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워하는 미소였어요. 아,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소영이 한패가 되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 완전히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20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형수님, 제가 너무. 소영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괜찮아. 저는 준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일어났어요. 미라야, 얼굴에 화상 입었어. 괜찮다고 했어.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어요. 가족들은 오히려 그런 제 모습에 더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흩어진 한약재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미라야, 그런 거 나중에. 아니야. 지금 해야 해.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소영이 만든 위험한 처방의 증거들을요. 형수님, 모든 분들, 오늘 일 잘 기억해 두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라야, 무슨,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니 얼굴과 목에 붉은 자국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행히 심한 화상은 아니었지만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20년 동안 가족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에게서 받은 배신감이었죠.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제 진짜 정체를 보여주겠다고 주머니에서 소영이 만든 한약재 조각들을 꺼내봤어요. 정말 엉망인 처방이었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이걸 마셨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끝내자. 혼잣말을 하며 저는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약차 사건 다음 날 2월 둘째 주 월요일부터 저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걸 드러낼 준비에 들어갔어요. 가장 먼저 대학 동기 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급한 부탁이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내 의사 면허증이랑 졸업증명서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그런데 갑자기 왜? 복귀할 생각이야? 응.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혜진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서류는 일주일 안에 준비해 줄게. 그런데 정말 괜찮아? 20년 만에 복귀하는 거잖아. 괜찮아.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해. 혜진의 도움으로 서류 준비와 함께 더 중요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바로 소영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소영의 한의원을 자세히 검색해 보니 예상대로 문제가 많았어요. 처방전이 매번 똑같네요.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줘서 부작용이 생겼어요. 약값만 비싸고 효과는 별로. 환자들의 불만 리뷰가 계속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 깊이 파보니 소영이 몇 차례 의료 분쟁을 겪은 기록도 있었어요. 한약 복용 후 간 수치 급상승, 잘못된 처방으로 인한 알레르기 쇼크, 체질 무시한 획일적 처방으로 부작용 발생. 모두 조용히 합의로 처리된 사건들이었지만 분명한 의료사고였어요. 특히 지난해 여름에 있었던 사건이 심각했습니다. 중년 여성 환자에게 잘못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해서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킨 사건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전문가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차분하게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은 설날에 소영이 만든 처방을 분석하는 일이었어요. 주머니에 모아뒀던 한약재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감초가 정상 용량의 3배나 들어가 있었고 당귀와 청궁의 비율도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상극관계인 약재들이 함께 배합되어 있었어요. 만약 우리 가족이 이걸 마셔왔다면 혈압 상승, 간독성, 심한 경우 쇼크까지 올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사진으로 찍고 문서로 정리했어요. 며칠 후 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소영의 한의원 홈페이지에서 그녀가 자랑스럽게 올려놓은 특별 처방 사례들을 보니 문제투성이었어요.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면역력 강화 처방. 바로 설날에 저희에게 주려던 그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오히려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합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제 과거를 증명할 자료들도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에서 꺼낸 의대 졸업장과 전문의 자격증, 그리고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의 연구 기록들을 모두 복사했어요. 특히 국제학술지에 실린 제 논문들을 출력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의 혁신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조기 진단 및 치료 프로토콜 개발, 신부전 환자의 장기 예후 개선을 위한 통합적 치료 방법, 총 15편의 논문이 있었어요. 모두 제가 주저자나 공저자로 참여한 것들이었습니다. 혜진이 연락을 줬어요. 미라야, 내 의사 면허 확인했어. 어떻게 됐어? 휴면 상태로 등록되어 있어. 재활성화 절차만 밟으면 언제든지 진료 가능해. 희소식이었어요. 제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의사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라야. 응? 내가 레지던트 시절에 얼마나 뛰어난 의사였는지 다들 기억하고 있어. 복귀하면 환영받을 거야. 혜진의 말에 가슴이 벅찼어요. 2월 셋째 주 소영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그날 일은 정말 죄송했어요. 사과하러 온 것 같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요. 눈빛에서 여전히 경계심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그래도 다친 데는 없으시죠? 네. 다행이에요. 그런데 소영이 말을 망설였어요. 앞으로는 건강이나 의료 관련 얘기 안 하실 거죠? 역시나 본색이 나왔어요. 왜요? 제가 전문가니까 혼란만 생기잖아요. 혼란이요? 네. 형수님 같은 분이 의학 얘기하시면 가족들이 헷갈릴 수도 있어서요. 소영의 말을 들으며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어요. 정말요? 약속하세요. 글쎄요. 제 대답이 모호하자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수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제 전문 영역에 함부로 끼어들지 마세요. 전문 영역이라.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뭐가 웃겨요? 아니에요. 그냥. 소영이 화가 난 표정으로 돌아간 후 저는 마지막 준비에 들어갔어요. 모든 증거 서류를 정리하고 소영의 의료사고 기록들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날 그 위험한 처방에 대한 전문적 분석 자료였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만 남았습니다. 온 가족 앞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족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이번 주말에 모두 모이자고 해줘. 왜 갑자기? 무슨 일이야? 직접 들으면 알 거야. 준호는 궁금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봤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던 평범한 주부의 모습에서 이제 당당한 의사의 모습으로 변할 준비가 되었어요. 정미라, 이제 진짜 시작이야. 드디어 모든 가면을 벗고 진실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2월 넷째 주 일요일 오후 3시.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힐 날이 왔습니다. 한약차 사건으로부터 3주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소영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뭔가 불안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었어요.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온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뭐야, 그거? 소영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 진짜 소개서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증명서였어요. 이게 뭐죠? 소영이 서류를 집어들며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정미라. 설마. 네, 제 졸업증명서예요. 거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잠깐만, 이게 정말 내 거야?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말이에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사 면허증이었어요. 어떻게, 당신이 의사라고?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서울대 의대 졸업하고 내과 전문의까지 마쳤어요. 세 번째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연구원 수료 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심혈관 질환 분야 추가 연구도 했고요. 소영이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런 게 정말 형수님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히 제 거죠. 그 다음 꺼낸 건 국제학술지 논문들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주저자로 참여한 의학 논문들이에요. 총 15편입니다. 심혈관 질환 치료의 혁신적 접근법에 관한 연구,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조기 진단 프로토콜. 준호가 논문 제목들을 읽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로 당신이 이걸 다 썼다고? 네, 국제학회에서 발표도 했어요. 그때 소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되물었습니다. 형수님이 의사라니.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죠? 그럼 왜 지금까지 숨겼어요? 왜 저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었어요? 소영이 다급하게 따졌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를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의사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저 자체를 좋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학력이나 직업 때문이 아닌 진짜 저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라야.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저는 소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특히 무능한 사람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숨어 살 수는 없더라고요. 무능하다고요? 소영이 벌벌 떨었어요. 소영 씨, 설날에 만든 그 처방 기억하세요? 새로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그 처방에 대한 전문적 분석 자료예요. 뭐라고요? 감초 용량이 정상의 3배나 들어 있었어요. 혈압 상승과 부종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수준이었죠. 소영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상극관계인 약재들이 함께 배합되어 있었고요. 그건 만약 우리 가족이 그 약을 마셨다면 간독성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을 거예요. 이번에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영 씨 한의원의 의료사고 기록들이에요. 어디서 그런 걸? 공개된 자료예요. 지난 3년간 8건의 의료 분쟁이 있었네요. 소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특히 작년 여름 다이어트 한약으로 환자 간 손상시킨 사건은 정말 심각했어요. 저는 그리고 시아버지 응급 상황 때도 한의사라면서 기본적인 맥박 측정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형수님, 저는 그때 부정맥과 심부전 초기 증상을 즉시 파악했어요. 20년 전 지식만으로도 말이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를 왜 이렇게 속였어? 속인 게 아니라 숨긴 거예요, 어머님. 같은 소리 아니야. 전혀 달라요. 저는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제 과거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때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를 무식하다고 하셨죠? 그건 이 논문들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소영 씨도 마찬가지고요. 의학 용어가 대부분 영어라고 하셨는데 제가 쓴 이 논문들 검토해 주실 수 있나요? 소영은 대답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미국 존스 홉킨스 동료 의사들이 보낸 추천서예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언제든지 복귀하라는 내용이네요.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미라야,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괜찮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소영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이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뭐?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는 실력도 없으면서 전문가인 척 하지 마세요. 소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어머님도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무식하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서로 존중하며 지내요. 미라야, 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제 진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겠어요.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소영은 더 이상 저를 무시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저는 20년 만에 진짜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벌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며 괴롭힌 소영과 시어머니가 옳을까요? 아니면 모든 걸 숨기고 참으면서도 마지막에 진실로 맞선 저의 선택이 옳을까요?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봬요.